아버지, 하늘은 무슨 색이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던져진 질문은 서재의 정적 속으로 비수처럼 파고들었다. 대한민국 최대 재벌 중 한 명인 박동훈 회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아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오직 어둠만을 알고 있는 눈에게 파란색을 어떻게 묘사해야 할까?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아이의 이름은 민준이었다. 겨우 9살이었고 호화로운 대저택에 살았지만 색깔이 없는 세상에 갇혀 있었다. 태어날 때부터 실명은 영원한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다. 의사들의 진단은 단호했다. 시신경이 손상되었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은 쓸모없는 치료에 천문학적인 액수를 청구하며 임상적인 무관심으로 같은 말을 반복했다. 자존심과 돈에 눈이 멀었던 박 회장은 민준이를 유럽, 아시아, 미국의 병원으로 데려갔다. 최신 기계를 사고 전문가를 고용하고 심지어 실험적인 수술 비용까지 지불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다. 하지만 아이는 의사나 수술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다른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원했다. 햇볕 아래서 달리고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모두가 이야기하지만 자신은 상상만 할 수 있는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알고 싶어 했다. 민준이는 자기 방에서 몇 시간이고 보이지 않는 장난감을 어루만지며 하녀들에게 그것들이 무슨 색인지 묻곤 했다. 빨간색은 불의 따스함 같단다. 그들이 설명했다. 파란색은 물의 차가움 같고 초록색은 갓 깎은 풀의 냄새 같지. 민준이는 듣고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다. 언젠가 눈을 뜨면 어둠이 유리처럼 산산조각 나는 꿈을 꿔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박 회장의 저택은 늘 분주했다. 운전기사, 정원사, 요리사, 경호원들 모두가 그 백만장자에게 복종했다. 모두가 그를 존경하거나 두려워했다. 하지만 그 많은 부 속에서 민준이는 고립되어 있었다. 사업에 집착하는 아버지는 아들을 거의 찾아오지 않았다. 만남은 언제나 지켜지지 않을 약속으로 끝났다. 내가 널 낫게 해줄게 아들아. 맹세한다. 박 회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해낼 거야. 하지만 민준이는 약속이 아니라 함께 있어 주길 원했다. 어느 날 오후 사업회의 중에 아이는 계단 아래에 숨었다. 그는 목소리와 발소리를 들으며 결코 알 수 없을 얼굴들을 상상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곳에서 곰 인형을 껴안고 그는 속삭였다. 별 하나라도 볼 수 있다면, 딱 하나라도 볼 수 있다면 뭐든지 할 텐데. 그의 소망의 메아리는 차가운 대리석 벽 사이로 사라졌다. 계단 꼭대기에서 박 회장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심장이 철렁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시선을 돌렸다. 그에게 해결책은 수백억의 돈, 계약서,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있었다. 희망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올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바로 모두에게 보이지 않지만 빛을 갈망하는 아이에게만은 보였던 주름지고 겸손한 손에서 말이다. 그날 밤 민준이는 눈물을 흘리며 잠들었고 세상은 그의 어둠에 무관심한 채 계속 돌아갔다. 그는 운명이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사람을 저택으로 보내려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높은 구두 소리가 저택 로비에 울려 퍼졌다. 정치인과 거물들을 수술하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과 의사 최 박사였다. 박 회장은 늘 그랬듯 미리 서명된 수표와 우월감 가득한 태도로 그녀를 맞이했다. 박사님, 필요한 만큼 지불하겠습니다. 그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비용이 얼마가 들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습니다. 제 아들이 보기만 하면 됩니다. 흠잡을 데 없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는 보고서와 검사 결과를 검토했다. 그녀는 한숨을 쉬고는 중얼거렸다. 유감입니다, 회장님. 아드님의 시신경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시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수술이나 기술은 없습니다. 박 회장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불가능해. 항상 방법은 있어. 과학이 안 된다면 만들어내시오. 2배, 3배를 지불하겠소. 의사는 돈으로 기적을 살 수 있다고 믿는 백만장자들을 대하는 데 익숙하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서둘러 자리를 떴다. 민준이는 계단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아이는 손을 뻗어 윤이 나는 나무 난간을 더듬으며 천천히 내려왔다. 아버지, 그가 속삭였다. 의사 선생님도 제가 볼 수 없다고 했어요. 여전히 분노에 차 있던 박 회장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몸을 숙여 아들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걱정 마라 아들아.
아빠가 다른 사람을 찾을 거다. 우린 계속해야 해. 하지만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의사 선생님 싫어요. 그냥 아빠가 저랑 같이 있어 줬으면 좋겠어요. 아이의 순수한 말이 백만장자의 심장을 찔렀다. 하지만 박 회장은 대답할 수 없었고 자신이 아는 유일한 것 바로 돈의 세계로 도피했다. 그날 밤 저택의 거대한 식당에서 박 회장은 동업자들을 모았다. 그는 와인잔을 들고 오만하게 선언했다. 내 아들은 평생 장님으로 살지 않을 거요. 유럽, 아시아, 미국에서 의사들을 데려왔소. 필요하다면 아들만을 위한 개인 병원을 지을 것이오. 남자들은 강력한 박 회장에게 아첨하며 박수를 쳤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회장님.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회장님의 아들이 실패작일 수는 없죠. 한편 위층에서 민준이는 결코 놓지 않는 곰인형을 어루만지며 침대에 홀로 앉아 있었다. 웃음소리와 건배소리는 그가 속하지 않은 세상의 메아리처럼 그의 방으로 흘러 들어왔다. 날이 가고 일상은 반복되었다. 의사들이 오가고 차가운 진단이 내려지고 약속은 깨졌다. 점점 더 과묵해진 민준이는 진료를 거부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아무도 제 눈을 만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그가 아버지에게 말했다. 희망이 바늘보다 더 아파요. 박 회장은 할 말을 잃었다. 그에게 패배를 인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데올러라야 데올러. 우리 박씨 가문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눈먼 눈에 눈물이 고인 아이는 대답했다. 저는 박씨 가문이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그냥 어둠 속에 사는 아이일 뿐이에요. 저택의 직원들은 서로 수군거렸다. 회장님은 마치 시장에서 물건 사오듯 의사들을 데려오시네. 불쌍한 도련님은 늘 혼자고 늘 슬퍼 보여. 여기 구석구석 금은 보화가 널렸지만 정작 없는 건 사랑이야. 아무도 감히 크게 말하지 못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박 회장은 그 모든 돈으로도 민준이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단 한 가지를 줄 수 없었다. 어느 날 아침 아들이 정원에 앉아볼 수 없는 태양을 향해 얼굴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박 회장은 가슴에 통증을 느꼈다. 처음으로 그는 그 모든 돈이 정말 가치가 있는지 자문했지만 그의 자존심은 즉시 그 생각을 떨쳐버리게 했다. 아니, 나는 해낼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고 말겠어. 그는 마치 소리내어 말하면 운명을 설득할 수 있다는 듯이 되뇌었다. 그가 몰랐던 것은 운명은 이미 자신의 계획을 세웠고 그의 오만함에 대한 해답은 학위증을 든 의사가 아니라 저택에 막 들어서려는 한 미천한 노부인에게서 올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시계가 아침 7시를 쳤을 때 승객의 나이만큼이나 낡은 차 한 대가 박 회장 저택의 정문 앞에 멈췄다. 허리가 굽은 한 여인이 내렸다. 희끗희끗한 머리는 소박한 쪽머리로 묶여 있었고 손은 주름졌으며 눈빛은 평온했다. 그녀는 낡은 천 가방을 들고 있었고 신발은 누구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길을 걸어온 듯했다. 그녀의 이름은 김복자 할머니였다. 그녀는 그녀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는 인력사무소를 통해 청소부로 고용되었다. 저택 관리자에게 그녀는 그저 또 한 명의 임시 직원에 불과했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무언가 다른 것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것은 다른 분위기,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운명을 조용히 바꿀 수 있는 존재감이었다. 집사는 경멸적인 태도로 그녀를 맞았다. 신참이군. 그가 수첩을 넘기며 말했다. 별채 복도와 동관 청소를 맡게 될 거요. 말썽 피우지 말고. 복자 할머니는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세요, 총각. 시키는 일만 하고 그 이상은 안 할 테니. 다른 하녀들은 그녀를 곁눈질로 쳐다봤다. 몇몇은 비꼬는 듯 웃었다. 저것 봐. 또 웬 할망구가 동전 몇 푼 벌러 왔네. 일주일도 못 버틸걸. 노부인은 대답하지 않고 가슴에 가방을 꼭 껴안고 복도를 걷기 시작했다. 한편 정원에서 민준이는 돌벤치에 앉아 태양을 향해 얼굴을 들고 있었다. 그의 손은 볼 수 없는 빛을 잡으려는 듯 허공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그곳은 그의 피난처. 새소리와 꽃향기로 색과 풍경을 상상하는 구석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복자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었다. 참 좋은 날이구나, 얘야. 민준이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누구세요? 그냥 바닥이나 닦는 할미란다. 그녀가 다정하게 대답했다. 네 누구니? 아이는 수줍게 미소 지었다. 저는 민준이에요. 여기 살지만 아무것도 못 봐요. 복자 할머니는 두려움이나 동정심 없이 천천히 다가왔다. 그렇다고 느끼지 못하는 건 아니지.
그리고 때로는 얘야 보는 것보다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단다. 민준이는 침묵했다. 그는 동정 섞인 말, 의사들의 공허한 말에는 익숙했지만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보지 못하는 게 어떤 건지 어떻게 아세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노부인은 돌벤치에 그의 옆에 앉았다. 나도 어둠 속에서 살아봤거든. 눈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말이다. 민준이는 흥미를 느끼며 미간을 찌푸렸다. 엿드시는데요? 복자 할머니는 지혜의 지도처럼 보이는 주름을 드러내며 미소 지었다. 세상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지. 바람, 나무, 목소리들. 그러던 어느 날 빛이 나에게 돌아왔단다. 항상 낯선 사람을 경계하던 아이는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다. 그 여인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것은 동정이 아니라 이해였다. 할머니처럼 듣는 법을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그가 신이 나서 물었다. 물론이지. 복자 할머니가 대답했다. 눈을 감아보렴. 이미 감겨 있겠지만. 그리고 지금 뭐가 들리는지 말해 보렴. 민준이는 시키는 대로 했다. 새의 지저귀임,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십 소리, 멀리서 누군가의 발걸음에 자갈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많은 것이 들려요. 그가 놀라며 말했다. 그럼 넌 이미 절반은 온 거란다. 노부인이 다정하게 대답했다. 저택의 발코니에서 두 하녀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저 할망구가 도련님하고 얘기하는 것 좀 봐. 쯧쯧, 너무 정부 튀지 않는 게 좋을걸. 박 회장님이 아무도 가까이 오게 두지 않으시잖아. 하지만 민준이는 그녀가 가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내일도 오실 거죠? 그가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물론이지, 야야야. 하느님이 힘을 주신다면 매일 이 저택을 청소할 거란다. 그동안 네가 허락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주마. 민준이는 오랫동안 짓지 않았던 미소를 지었다. 그럼 내일도 계속 듣고 싶어요. 그날 오후 박동훈 회장이 퇴근했을 때 그는 정원에서 웃고 있는 아들을 보았다. 몇 년 만에 저런 모습을 보는군. 무슨 일이냐, 아들아? 왜 그렇게 기분이 좋으냐? 민준이는 순진하게 대답했다. 세상을 듣는 법을 가르쳐준 할머니를 만났어요. 박 회장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다. 정섭을 하고? 그는 경멸적으로 코웃음을 쳤다. 쓸데없는 생각으로 머리 채우지 마라. 그런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백만장자는 아들의 웃음이 자신이 쳐다볼 가치도 없다고 여겼던 누군가 덕분에 돌아왔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가 몰랐던 것은 주름진 손을 가진 그 노부인이 불가능에 도전할 운명이라는 것이었다. 아침 해가 박 회장 저택의 높은 창문으로 들어와 대리석 복도를 부의 신전처럼 비췄다. 하인들은 하루를 준비하며 분주하게 오갔다. 그 소란 속에서 복자 할머니는 양동이와 걸레를 들고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조롱 섞인 시선을 무시하며 나아갔다. 저것 좀 봐, 꼭 시골 할머니 같네. 한 요리사가 중얼거렸다. 일주일도 못 버틴데 한 표. 저 빗자루가 할머니보다 더 무겁겠어. 다른 이가 받아치자 웃음이 터져 나왔다. 노부인은 평온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누구를 기쁘게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고 자신도 모르게 운명을 이루기 위해 그곳에 있었다. 한편 정원에서 민준이는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세상을 듣는 법을 가르쳐준 여인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밤을 새웠다. 이전에는 누구도 그에게 동정이나 거짓 약속 없이 그런 식으로 말해준 적이 없었다. 양동이가 끌리는 소리와 낡은 신발이 자갈 위를 밟는 소리가 들리자 그는 미소 지었다. 복자 할머니. 노부인은 놀라 멈춰 섰다. 어머나, 얘야 벌써 나와 있었구나. 네, 어제 할머니가 더 많은 걸 가르쳐 주신다고 했잖아요. 복자 할머니는 양동이를 옆에 내려놓고 돌벤치에 그의 옆에 앉아 그의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쪼라, 오늘은 우리 피부를 통해 세상을 알아보는 법을 배우자. 그녀는 천가방에서 레몬 한 개, 라벤더 가지 하나, 그리고 나무 껍질 한 조각을 꺼냈다. 이걸 만져보렴. 그녀가 아이의 손에 레몬을 쥐어주며 말했다. 민준이는 거친 표면을 느꼈다. 단단하고 차가워요. 바로 그거다. 이제 냄새를 맡아보렴. 아이는 레몬을 코에 가져가더니 웃었다. 톡 쏘는 냄새가 나요. 신주스 같아요. 이어서 그는 부드럽고 향기로운 라벤더를, 마지막으로 돌처럼 단단하지만 흙냄새가 나는 나무 껍질을 만졌다. 노부인은 그를 다정하게 바라봤다. 보리엄? 네가 볼 수는 없지만 넌 이미 세상을 알아가고 있단다. 시각은 단지 하나의 창문에 불과해, 얘야. 하지만 영혼에는 많은 문이 있단다. 근처 발코니에서 두 하녀가 조롱하며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저 할망구가 선생님 놀이하는 것 좀 봐. 도련님은 나뭇가지 하나에 신이 났네. 딱하기도 해라. 둘은 웃었지만 지나가던 박동훈 회장이 그들을 듣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무엇 때문에 웃고 있는가? 그가 차갑게 물었다. 여자들은 겁에 질렸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회장님. 박 회장은 미간을 찌푸리고 정원을 내려다봤다. 그곳에서 그는 아들이 노부인과 함께 라벤더 가지의 냄새를 맡으며 웃고 있는 것을 보았다. 가소롭군. 그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저 아이에게 필요한 건 의사지 청소부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다. 저녁 식사 시간. 민준이는 자신의 새로운 배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아버지, 오늘 저는 라벤더 향기가 어떤지, 나무 껍질의 질감이 어떤지 배웠고 레몬이 거칠다는 것도 알았어요. 식탁에 초대된 박 회장의 동업자들은 비꼬는 미소를 지으며 서로를 쳐다봤다. 그들 중 한 명이 말했다. 그걸 누가 가르쳐 줬니? 유럽에서 온 의사 선생님이? 민준이는 자랑스럽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복자 할머니요. 복도를 청소하시는 분이에요. 식당은 억눌린 웃음으로 터져 나왔다. 박 회장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그만해라, 민준아. 식탁에서 그런 시시한 소리 하지 마라. 아이는 상처받아 고개를 숙였다. 나중에 모두가 떠나자 박 회장은 집사를 불렀다. 저 늙은이가 자기 의무나 다하게 해. 내 아들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라고. 집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다음 날 민준이는 다시 정원에서 복자 할머니를 찾았다. 아빠한테는 비밀이에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할머니한테 계속 배우고 싶어요. 노부인은 그를 부드럽게 껴안았다. 진정하렴, 얘야. 나는 불복종하러 온 게 아니라 너와 함께하기 위해 온 거란다. 네가 원한다면 나는 여기 있을 거야.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그들의 유대는 더욱 강해졌다. 이전에 고독에 잠겨있던 민준이는 더 많이 웃고 질문하고 사소한 것에 즐거워하기 시작했다. 복자 할머니는 그에게 기적을 약속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삶을 다르게 경험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빛의 불꽃은 그의 마음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박 회장의 오만함은 곧 장애물이 될 것이었다. 왜냐하면 백만장자는 여전히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은 가치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그 주름진 손이 언젠가 불가능을 이뤄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한 채 아들의 삶에서 그 노부인을 떼어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박 회장 저택의 복도는 속삭임의 미로 같았다. 복자 할머니가 양동이와 걸레를 들고 지나갈 때마다 직원들은 웃음을 참았다. 저것 봐, 향기에 대가 납셨네. 한 한여가 민준이가 할머니의 지도 아래 꽃과 과일 냄새를 맡는 모습을 흉내내며 말했다. 내가 보기엔 저 할망구가 애 머릿속에 쓸데없는 것만 채워 넣고 있어. 청소부가 뭘 가르칠 수 있겠어? 한 정원사가 덧붙였다. 웃음소리는 대리석 벽에 메아리치며 퍼져나갔다. 복자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진실은 소리쳐 변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평온하게 천천히 걸었다. 반면 민준이는 매일을 애타게 기다렸다. 오늘 뭘 배울까요, 복자 할머니? 그가 신이 나서 물었다. 노부인은 가방에서 소박한 물건들을 꺼냈다. 매끄러운 돌멩이, 축축한 흙 한 줌, 가꾸운 빵 한 조각. 오늘은 모든 것이 비밀을 품고 있다는 것을 배울 거란다. 돌은 인내를, 흙은 생명을, 그리고 빵은 온기를 가르쳐주지. 아이는 미소 지으며 만져보고 냄새 맡고 맛보았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어두운 세상은 그를 설레게 하는 감각들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유대감은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 날 오후, 박동훈 회장은 아들이 복자 할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며 웃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다. 그의 미간이 좁혀졌다. 이제 그만. 그가 억눌린 분노로 중얼거렸다. 청소부가 의사를 대신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어. 그날 밤 저녁 식사에서 박 회장은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아, 그 여자와 시간 낭비 그만해라. 그녀는 청소하러 온 거지. 널 가르치러 온 게 아니야. 아이는 고개를 숙였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대답했다. 아버지, 의사 선생님들은 와서 제게 주사 바늘을 꽂고 질문하고 결국엔 치료법이 없다고 말해요. 할머니는 저를 고쳐주진 않지만 저를 행복하게 해줘요. 왜 할머니를 만나면 안 돼요? 침묵은 견딜 수 없게 되었다. 식탁에 있던 박 회장의 동업자들은 불편한 기색으로 서로를 쳐다봤다. 하지만 백만장자는 잔을 테이블에 내려치며 말했다. 내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다음 날 박 회장은 집사에게 명령했다. 저 늙은이를 아이 근처에 다시는 못 가게 해.
불복종하면 해고해버려. 집사는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민준이는 그날 오후에야 그 사실을 알았다. 그는 정원에서 기다렸지만 복자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았다. 계단에서 기다렸지만 그녀가 지나가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심장은 초조하게 뛰었고 마침내 근처 복도를 청소하는 그녀의 소리를 들었다. 복자 할머니. 그가 절망적으로 외쳤다. 노부인은 멈춰섰지만 다가오지 않았다. 이러면 안 되는데 얘야. 너와 함께 있는 것이 금지되었단다. 민준이는 그녀의 목소리를 따라 더듬거리며 길을 찾아 마침내 그녀에게 닿았다. 남들이 뭐라든 상관없어요. 할머니가 저와 함께 있어 줬으면 좋겠어요. 복자 할머니는 그를 다정하게 껴안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너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구나, 민준아. 할머니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볼 수 없는데도 빛을 주신단 말이에요. 바로 그때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노부인이 아이의 뺨을 쓰다듬는 동안 그는 여러 번 눈을 깜빡였다. 갑자기 눈에 눈물이 고인 차에 그가 중얼거렸다. 복자 할머니, 빛이 보여요. 노부인은 놀라 그를 쳐다봤다. 무슨 말이냐 얘야? 아주 작은 빛이에요. 불꽃처럼요. 하지만 보여요. 복자 할머니는 숨을 참았다. 의사들이 몇 년 동안 부정했던 일이 바로 그녀 앞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아이의 어둠 속에서 시력의 불꽃이 태어난 것이다. 밤이 되자 민준이는 아버지에게 일어난 일을 고백했다. 아버지, 제가 무언가 본 것 같아요. 섬광 같았어요. 박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를 쳐다봤다. 시엄광. 허튼 소리 마라. 진짜예요, 아버지. 복자 할머니가 저와 함께 계실 때 봤어요. 백만장자는 분노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만. 그 여자 얘기는 더 이상 꺼내지도 마라. 너를 고칠 수 있는 건 의사들 뿐이다. 하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만약 아들이 한 말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미천한 노부인이 과하게 해내지 못한 것을 이룰 수 있었을까? 기적의 씨앗은 심어졌고 박 회장이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민준이의 눈에 맺힌 그 빛의 불꽃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새벽이 밝아오며 저택은 창문을 통해 새우며드는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민준이는 심장이 두근거리며 침대에 앉아 있었다. 빛의 섬광을 본 것 같았던 그날 오후 이후로 그는 계속 그 생각만 했다. 그게 진짜였을까? 아니면 그냥 꿈이었을까? 그 기억은 너무나 생생해서 눈을 감을 때마다 어둠을 꿰뚫는 빛의 불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곰 인형을 품에 안고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하녀들을 숨 막히게 한 일이 일어났다. 민준이가 비틀거리기 전에 손을 뻗어 난간을 잡은 것이다. 그는 항상 시면의 가장자리를 걷는 사람처럼 허공을 더듬으며 망설이는 걸음으로 계단을 내려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움직임이 확신에 차 있었다. 마치 눈앞에 빛나는 나무의 그림자를 본 것처럼. 왔어요? 한 직원이 속삭였다. 매치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 같았어요. 그 수군거림은 직원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정원에서 복자 할머니가 마당을 쓸고 있을 때 민준이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향해 달려갔다. 복자 할머니, 제가 계단을 본 것 같아요. 뭔가를 봤어요. 정말이에요. 노부인은 빗자루를 놓고 그를 향해 몸을 숙였다. 말해보렴, 얘야. 무엇을 느꼈니? 그림자 같았어요. 선명하진 않았지만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난간이 있어야 할 바로 그곳에요. 복자 할머니는 흥분하여 그의 손을 잡았다. 그건 빛이 돌아오고 싶어 한다는 뜻이란다. 아이는 손가락을 꽉 쥐었다. 할머니는 제가 언젠가 다른 사람들처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노부인은 무한한 다정함으로 그를 바라봤다.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안다. 네가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있는 한 불가능은 없단다. 몰래 지켜보던 하녀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도련님이 한 말 들었어? 응, 계단을 봤대. 말도 안 돼. 의사들은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했잖아. 하지만 망설이면서도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날 오후 박 회장이 돌아왔을 때 민준이는 그를 맞으러 달려갔다. 아버지, 오늘 제가 계단을 봤어요. 백만장자는 엄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다. 헤어튼 쏘리 마라, 아들아. 그건 그저 네 환상일 뿐이다. 아니에요, 아버지. 진짜였어요. 하녀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들이 봤어요. 박 회장은 그들을 향해 돌아섰고 겁먹은 여자들은 고개를 숙였다. 아마 우연이었을 겁니다, 회장님.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백만장자는 혀를 찼다. 그래,
우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민준이는 상처받아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박 회장은 집사를 서재로 불렀다. 저 늙은이를 계속 주시하게. 내 아들은 모든 것이 그녀가 접근했을 때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어. 집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도련님이 정말 그녀 때문에 좋아진다면요? 박 회장은 그를 쏘아봤다. 불가능해. 최고의 의사들이 못하는 걸 청소부 따위가 해낼 리 없어.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그렇게 단호하게 들리지 않았다. 자존심에 의심의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후 며칠 동안 더 많은 놀라움이 있었다. 민준이는 복도를 더 자신감 있게 걷기 시작했고 정원의 나무 실루엣을 구별하고 창문으로 강한 빛이 들어올 때를 알아차렸다. 복자 할머니, 해가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 그가 하늘을 향해 얼굴을 들며 말했다. 그건 어둠이 더 이상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뜻이란다. 노부인이 대답했다. 아이는 더 자신감 있게 움직이며 웃었다. 저택 전체가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소문은 박 회장의 동업자들 귀에도 들어갔다. 그 아이가 좋아지고 있다더군. 사실이야. 그리고 전부 청소부 할머니 덕분이라지. 박 회장 체면이 말이 아니겠어. 백만장자는 격분하여 공개적으로 모든 것을 부인했다. 내 아들은 좋아지고 있지 않아. 그저 하인의 이야기일 뿐이야. 하지만 비밀리에 그는 자신이 보는 것을 무시할 수 없었다. 민준이의 눈에 깃든 빛, 그의 더 단단해진 걸음걸이, 더 잦아진 웃음소리를 어느 날 밤 민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아버지,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가 별을 봤어요. 딱 하나, 아주 작았지만 봤어요. 박 회장은 전율을 느꼈다. 그는 가슴이 세차게 뛰는 채로 한참 동안 침묵했다. 하지만 이내 늘 그랬듯 그는 자존심 뒤로 숨었다. 헤어된 희망 갖지 마라, 아들아.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낫다. 민준이는 눈물을 참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문가에서 복자 할머니가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백만장자가 미천한 사람에게서 기적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그녀는 불가능한 일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했다. 왜냐하면 빛은 이미 아이의 눈을 통해 스며들기 시작했고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소식은 마른 풀에 불이 붙듯 저택 전체로 퍼져나갔다. 박 회장 댁 도련님이 변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그가 이제 복도를 덜 비틀거리며 걸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이들은 그가 창문 앞에 멈춰서서 마치 들어오는 빛을 인식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맹세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일은 어느 날 아침 정원에서 일어났다. 민준이는 복자 할머니와 함께 가장 좋아하는 돌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떨리는 손으로 위를 가리켰다. 복자 할머니, 저기 위에 뭐가 있어요? 파란 하늘의 하얀 점이요. 노부인은 몸을 떨었다. 뭐가 보이니 얘야? 모르겠어요. 떠다니는 솜 같아요. 복자 할머니는 눈에 눈물이 고인 채 미소 지었다. 그건 구름이란다, 민준아. 네가 구름을 본 거니? 아이는 웃고 울기를 동시에 하며 노부인의 목을 껴안았다. 봤어요. 제가 정말 봤어요. 멀리서 지켜보던 하녀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건 불가능해. 의사들은 항상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했어. 그런데 아이가 방금 구름을 묘사했어. 그 소문은 너무 빨리 퍼져서 그날 저녁에는 박 회장에게까지 닿았다. 격분한 백만장자는 즉시 명망 있고 차가운 태도의 주치의인 한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 아들이 무언가를 본다고 합니다. 박 회장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그를 검사하고 진실을 말해주시오. 의사는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회장님, 시각장애인들은 때때로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심리적인 착각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녀들은 그가 구름을 묘사했다고 합니다. 본 적도 없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의사는 잠시 망설였지만 재빨리 우월한 태도를 되찾았다. 우연일 겁니다. 헛된 희망을 품지 마십시오. 당신의 아들은 결코 보지 못할 겁니다. 그날 밤 박 회장은 잠든 민준이를 지켜봤다. 코민형을 껴안은 아이는 잠결에도 미소 짓고 있었다. 마치 엿보기 시작한 하늘을 꿈꾸는 것처럼 백만장자는 이를 갈았다. 아이가 정말로 시력을 되찾고 있는 것이 가능할까? 만약 그렇다면 저 늙은 여인은 이 모든 일에 어떤 역할을 한 것일까? 이후 며칠 동안 더 많은 징후가 나타났다. 민준이는 색을 구별하기 시작했다. 그는 태양이 따뜻한 노란색이고 잔디가 신선한 초록색이며 하녀의 드레스 중 하나가 불같은 빨간색이라고 말했다.
각각의 말은 모두를 할 말을 잃게 만들었다. 어느 날 복도를 걷다가 민준이는 갑자기 멈춰 서서 꽃병을 가리켰다. 아이고, 이거 파란색이죠? 하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민준 도련님, 파란색이에요. 모든 진전의 증인이었던 복자 할머니는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백만장자가 그토록 위대한 일이 미천한 여인의 손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얘야, 그녀가 어느 날 오후에 그에게 말했다. 네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선물이지만 모두가 이해하지는 못할 거란다. 넌 강해져야 해. 민준이는 순수하게 대답했다. 아버지가 저를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저는 제 기분을 알고 할머니도 아시잖아요. 박 회장이 또 다른 의사회의를 조직하면서 긴장은 고조되었다. 그는 그들의 참석에 거액을 지불하며 외국 전문가들을 불렀다. 주 응접실에서 의사들은 손전등과 장비로 민준이를 번갈아 검사했다. 지친 아이는 모든 것에 참을성 있게 대답했다. 빛이 보이고 그림자가 보이고 가끔은 색깔도 보여요. 의사들은 회의적인 눈빛을 교환했다. 마침내 그들 중 한 명이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묘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상이거나 아주 미미한 인식의 잔재일 수는 있지만 완전한 시력을 회복하지는 못할 겁니다. 박 회장은 마치 그 말들이 자신의 세계관을 강화시켜주는 것처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보시오, 그가 참석자들에게 말했다. 그저 환상일 뿐이오. 하지만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가로막았다. 아버지, 저는 제가 본 것을 알아요. 방 뒤편에서 지켜보던 복자 할머니가 처음으로 모두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 선생님들은 아는 것만 말씀하시지요, 회장님. 하지만 그분들 책에는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이 증명합니다. 빛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방은 수군거림으로 터져 나왔다. 어떤 이들은 비웃었고 다른 이들은 생각에 잠겼다.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박 회장이 소리쳤다. 그만! 다시는 그 허튼 소리를 듣고 싶지 않소. 그는 노부인을 침묵시키고 모두 앞에서 그녀를 모욕하며 방에서 쫓아냈다. 그날 밤 민준이는 자기 방에서 조용히 울었다. 아빠는 나를 믿지 않지만 나는 이게 진짜라는 걸 알아. 그가 곰 인형에게 속삭였다. 잠시 후 복자 할머니가 몰래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그의 옆에 앉아 얼굴을 쓰다듬었다. 울지 마라, 야애야. 진실은 항상 길을 찾는 법이란다. 그리고 곧, 아주 곧 네 아버지도 보게 될 거야. 민준이는 그의 기적을 믿어주는 유일한 사람에게 매달리며 그녀를 꼭 껴안았다. 서재에서 박 회장은 창밖을 내다보며 위스키를 마셨다. 구름과 파란 꽃병을 묘사하던 아들의 모습이 그를 괴롭혔다.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그는 아버지, 저는 제가 본 것을 알아요라고 말하던 그 순수한 목소리를 지울 수 없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비록 결코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는 의사와 병원에서 찾던 해답이 사실은 늙은 청소부의 주름진 손에 있다는 것을 두려워했다. 박 회장, 저택은 분위기가 바뀐 듯했다. 이전에는 우울함이 감돌던 곳에 이제는 흥분, 소문, 그리고 놀라움의 시선이 가득했다. 민준이가 복도를 걸을 때마다 예전에는 느리고 두려움에 차갔던 아이가 이제는 더 자신감 있는 걸음으로 나아갔다. 그는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방향을 잡기 위해서만 벽을 만졌다. 이전에는 흐릿했던 그의 눈은 새로운 빛으로 반짝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다른 모든 이에게 희망이었던 그 빛은 박 회장에게는 무언가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 되었다. 백만장자는 넓은 응접실에 동업자들을 모았다. 테이블 위에는 의료보고서, 사진,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여러분, 그가 무겁게 말했다. 제 아들은 제 노력 덕분에 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을 고용했고 수백억을 투자했으며 이제 마침내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동업자들은 다소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를 쳐다봤다. 그들 중 한 명이 감히 물었다. 직원들은 그 변화를 시작한 것이 늙은 청소부라고 하던데요. 박 회장은 테이블을 세게 쳤다. 미시닐 분이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요. 여기엔 기적 따윈 없어. 오직 과학과 돈뿐이지. 남자들은 표정으로는 완전히 납득하지 못한 듯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정원에서 민준이는 복자 할머니와 웃고 있었다. 보세요, 할머니. 제가 햇빛을 따라갈 수 있어요. 모든 게 보이진 않지만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알아요. 노부인은 그에게 팔을 들어 올리라고 격려했다. 그래, 얘야. 빛이 널 이끌게 하렴. 매일 조금씩 더 선명해질 거란다. 아이는 그녀를 껴안았다.
할머니와 함께 있으면 모든 게 가능한 것 같아요. 복자 할머니는 그를 다정하게 쓰다듬었다. 내가 아니란다, 민준아. 길을 여는 것은 바로 너 자신의 믿음이야. 박 회장이 갑자기 나타나 그 장면을 가로막았다. 장난은 그만해라. 그가 으르렁거렸다. 민준아, 이리 오너라. 아이는 당황하여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무서운 일이에요, 아버지? 백만장자는 그의 팔을 단단히 잡았다. 네가 이 여자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내게 필요한 것은 의학적 훈련이지 시골 이야기꾼이 아니야. 민준이는 모두를 놀라게 한 몸짓으로 그의 손을 뿌리쳤다. 할머니가 저를 도와주셨어요, 아버지. 의사 선생님도 아버지의 돈도 아니고 바로 할머니가요. 정원의 침묵이 흘렀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박 회장은 복자 할머니에게 돌아섰다. 당신은 너무 참견하고 있어. 기억해, 당신은 청소하러 온 거지. 내 아들을 조종하러 온 게 아니야. 노부인은 시선을 내리지 않았다. 저는 조종하는 게 아닙니다, 회장님. 그저 함께할 뿐입니다. 아마도 회장님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제 존재가 아니라 아드님이 회장님이 그 모든 권력으로도 결코 주지 못했던 것, 바로 믿음을 찾았다는 사실일 겁니다. 그 말은 보이지 않는 일격 같았다. 그날 밤 박 회장은 괴로워하며 서재에서 술을 마셨다. 그는 죽은 아내의 초상화를 보며 중얼거렸다. 여보, 우리 아들이 변하고 있어. 하지만 나 때문이 아니야. 세상이 무식한 늙은이가 그를 도왔다고 믿게 내버려 둘 수 있겠소. 갑자기 어두운 생각이 그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다. 만약 일어나고 있는 일을 부정할 수 없다면 공을 가로채야 했다. 다음 날 그는 저택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카메라와 기자들 앞에서 박 회장은 선언했다. 사실입니다. 제 아들은 시력을 되찾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해외에서 들여온 독점적인 치료법 덕분입니다. 그의 옆에 앉아있던 민준이는 미간을 찌푸렸다.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복자 할머니였어요. 박 회장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아들아, 네가 가진 모든 것은 내 노력 덕분이다. 혼동하지 마라. 플래시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인 아이의 얼굴을 비췄다. 회견이 끝나자마자 민준이는 복자 할머니의 방으로 달려갔다. 왜 아버지는 진실을 말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가 목이 맨 목소리로 물었다. 노부인은 그를 꼭 껴안았다. 왜냐하면 때로는 얘야, 어른들은 기적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신들이 모든 것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란다. 선제트. 민준이는 결의에 찬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든 상관없어요. 저는 할머니가 저를 빛으로 되돌려주고 있다는 걸 알아요. 이후 며칠 동안 박 회장은 저택을 의사, 기자, 동업자들로 채우려 애썼다. 모두가 그가 민준이의 회복 뒤에 있는 영궁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아이가 더 강해지고 더 자신감을 보일 때마다 그는 항상 먼저 복자 할머니의 품으로 달려갔다. 백만장자는 억눌린 분노로 그를 지켜봤다. 아무리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해도 그는 명백한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의 아들은 그 노부인을 자신의 길잡이로 선택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비록 결코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는 진정한 기적이 더 이상 민준이의 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짊어진 굳어진 심장에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기자회견은 저택의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세상의 눈에 박동훈 회장은 아들을 위해 불가능을 해낸 모범적인 아버지였다. 하지만 그 벽 안에서 진실은 달랐다. 민준이는 자신을 빛으로 이끈 것이 쓴 돈이나 외국 의사들이 아니라 복자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라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아침 박 회장은 집사를 서재로 불렀다. 미간을 찌푸린 채 재떨이에서 담배가 꺼져가는 것을 보며 그는 마른 목소리로 명령했다. 오늘부로 저 늙은이를 해고하게. 집사는 망설였다. 회장님, 도련님께서 혹시 나에게 질문하지 마. 박 회장이 주먹으로 책상을 치며 으르렁거렸다. 저 여자가 내 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 그녀가 여기 있으면 난 아들을 잃게 될 거야. 집사는 마음속으로는 이 결정이 초래할 결과를 알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마른 잎을 쓸고 있던 복자 할머니가 있는 정원으로 필사적으로 달려갔다. 제발 가지 마세요. 그가 흐느끼며 외쳤다. 아빠가 할머니를 해고하면 저도 같이 갈래요. 노부인은 그를 품에 안고 진정시키려 애썼다. 야, 애야, 울지 마라. 네 마음이 나를 찾는 한 아무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단다. 하지만 아버지는 힘이 있어요. 아버지는 항상 이겨요.
복자 할머니는 그를 다정하게 쳐다봤다. 가장 큰 힘은 돈에 있는 게 아니란다. 민준아. 진실에 있지. 그리고 진실은 이미 내 눈에서 빛나고 있어. 그날 오후 모두를 숨막히게 한 일이 일어났다. 민준이는 여러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식당에 있었다. 갑자기 그는 미간을 찌푸리고 테이블 중앙을 보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 꽃병에 노란 꽃이 있어요. 하녀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쳐다봤다. 그들 중 한 명이 확인하러 달려갔다. 정말로 태양처럼 밝은 노란 꽃이었다. 보셨어요? 한 명이 얼굴을 감싸 쥐며 외쳤다. 도련님이 정말 보셨어. 다른 이가 감격에 겨워 울며 반복했다. 수군거림은 희망의 합창처럼 커져갔다. 박 회장이 방으로 들어왔을 때 그는 불가능한 장면과 마주했다. 그의 아들이 서서 미소 지으며 평생 본 적 없는 꽃의 색깔을 묘사하고 있었다. 백만장자는 발밑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뭐라고 말했느냐?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노란색이에요, 아버지. 민준이가 자랑스럽게 반복했다. 제가 봤으니까 알아요. 직원들은 박수와 눈물로 터져 나왔다. 박 회장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구석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복자 할머니에게 돌아섰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의 시선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가득했고 그녀의 시선은 평온과 확신으로 가득했다. 당신 짓인가? 그가 그녀를 비난했다. 당신이 얘를 조종하고 있는 건가? 복자 할머니는 두려움 없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저는 아무것도 조종하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할 뿐입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명백한 것을 계속 부정하실 수 있습니다. 민준이는 그녀에게 달려가 꼭 껴안았다. 할머니를 보내지 마세요, 아버지. 할머니가 아버지가 주지 못했던 빛을 제게 주셨어요. 식당의 침묵은 죽음과도 같았다. 박 회장은 자신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 없었다. 기적은 모두의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의 돈이 그토록 원했던 것을 사지 못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했다. 그날 밤 서재에 갇힌 박 회장은 감금된 사자처럼 서성거렸다. 그는 계약서, 병원 청구서, 의료 보고서를 보았다. 아들의 눈에 깃든 진실에 비하면 모든 것이 쓸모없어 보였다. 그는 패배감에 젖어 안락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럼 나에게 남은 건 뭐지? 그가 중얼거렸다. 늙은이에게 내가 무력하다는 것을 배우게 내버려 두는 것? 한편 민준이의 방에서 복자 할머니는 조용히 기도하며 새로운 발걸음에 감사했다. 아이는 반쯤 감긴 눈으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마치 꿈속에서도 빛이 들어오려 애쓰는 것처럼. 박 회장의 분리 시도는 실패했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유일한 통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서서히 숨길 수 없게 되는 것은 진실이었다. 박 회장 저택은 경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몇 주 전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이제는 모든 복도에서 화제가 되었다. 도련님이 보고 계셔. 어떤 직원들은 몰래 축하했고 다른 이들은 박 회장의 반응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모두가 민준이의 눈에 새로운 빛이 깃들 때마다 그것이 어둠에 대한 승리라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오후 햇살이 주 응접실의 큰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올 때 민준이는 복자 할머니와 놀고 있었다. 그녀는 빨간 공을 들고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건 무슨 색이니 얘야? 민준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힘을 주었다. 빨간색이에요. 정원의 초록색과는 다르게 빛나니까 알아요. 노부인은 자랑스럽게 그를 껴안았다. 맞아. 아이는 즐겁게 웃었고 박 회장이 문가에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감정으로 무거운 심장을 안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바로 그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민준이는 거실로 들어오는 아버지의 단단한 발소리를 들었다. 그는 아버지를 향해 돌아섰고 눈을 가늘게 뜬 채 떨리는 침묵 끝에 중얼거렸다. 아버지가 보여요. 백만장자는 망견자실했다. 뭐라고 말했느냐? 민준이는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아가 그의 앞에 멈춰섰다. 그는 양손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만졌고 눈물을 글썽이며 속삭였다. 아버지 머리는 검고 눈썹은 짙고 입은 환한 것 같아요. 침묵은 절대적이었다. 모든 참석자들이 숨을 죽였다. 깊은 충격을 받은 박 회장은 거의 말을 잇지 못했다. 네가 정말 나를 보는 거냐? 네, 아버지. 아이가 대답했다. 조금 흐릿하게 보이지만 아버지예요. 백만장자는 발밑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아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죽었다고 믿었던 그의 눈이 이제 그를 알아보고 있었다.
그는 미소 짓고 싶었지만 할 수 있는 일은 민준이를 쓰러질까 두려운 듯 꽉 껴안는 것뿐이었다. 그가 항상 억누르던 눈물이 그의 굳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내 아들! 감격한 직원들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한쪽에 서 있던 복자 할머니는 앞침에 손을 모은 채 겸손하게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 화해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것이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그녀는 자신이 그 순간을 위한 다리가 될 수 있게 해준 하늘에 감사했다. 그날 밤 저택은 도시의 화제였다. 그 아이가 아버지를 알아봤대. 정말로 그를 쳐다봤대. 이제 박 회장은 뭐라고 할까? 하지만 박 회장은 평화를 찾지 못했다. 서재에 갇힌 그는 아버지가 보여요라는 민준이의 말을 떠올리며 서성거렸다. 그는 위스키 한 잔을 따랐지만 테이블 위에 그대로 두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알코올은 그가 느끼는 감정을 완화시키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두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다. 첫 번째는 자존심의 목소리였다. 이건 늙은이의 짓일 수 없어. 의사들, 내 돈, 내 권력 덕분이야. 누구도 그 공을 빼앗을 수 없어. 두 번째, 더 부드럽지만 더 진실된 목소리는 그의 마음의 소리였다. 그녀는 네가 줄 방법을 몰랐던 것을 주었어. 믿음, 인내, 사랑. 너는 돈으로만 해결책을 찾았지. 그녀는 희망을 되돌려줬어. 박 회장은 받아들일지 아니면 부정할지 갈등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다음 날 아침 식사에서 민준이는 다시 모두를 놀라게 했다. 아버지, 양복은 검은색이에요. 그가 수줍게 말했다. 그리고 넥타이는 파란색이에요. 백만장자는 거의 포크를 떨어뜨릴 뻔했다. 사실이었다. 그의 아들은 어떤 의사도 꿈꾸지 못했던 정확성으로 색을 보고 있었다. 식탁에 초대된 동업자들은 경탄했다. 그들 중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박 회장은 모두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목소리를 높여 기적을 자신의 돈 덕분으로 돌리고 싶었지만 아들의 포옹에 대한 기억이 그를 막았다. 나중에 그는 정원에서 복자 할머니와 단둘이 마주했다. 진실을 말해. 당신 무슨 짓을 한 거야? 노부인은 두려움 없이 그의 눈을 바라봤다. 회장님께서 하실 수 있었던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랑과 인내로 함께했을 뿐입니다. 박 회장은 이를 갈았다. 나는 저 아이에게 모든 것을 주었어. 의사, 병원, 여행까지. 회장님은 그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그가 가장 필요로 했던 것, 바로 믿음은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은 백만장자를 망치로 때리는 것 같았다. 그는 대답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날 밤 민준이는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다. 잠결에 그는 중얼거렸다. 아빠가 보여. 아빠가 보여. 그의 옆에 앉아있던 복자 할머니는 다정하게 그의 이마를 쓰다듬었다. 그녀는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 발걸음은 그 어떤 것보다 컸다. 아들이 아버지의 얼굴을 알아볼 때 치유되는 것은 그의 눈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의 상처도 치유되기 때문이다. 서재에서 박 회장은 정원의 어둠을 창밖으로 내다봤다. 아들이 나를 봤어. 나를 알아봤어. 그는 명백한 것을 계속 부정할 수 있었다. 아니면 마침내 민준이의 빛이 자신의 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운명의 바람처럼 그의 삶에 들어온 미천한 노부인의 손에서 나왔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었다. 딜레마가 그를 잠식했다. 그는 곧 자신의 자존심과 진실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박 회장 저택은 새로운 공기를 마시는 듯했다. 이전에는 체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던 곳에 이제는 희망의 수군거림이 가득했다. 민준이가 색이나 모양을 알아볼 때마다 하녀들은 감격에 겨워 울었다. 경호원들은 성호를 그었고 박 회장의 동료들조차 비밀리의 기적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박 회장에게 그 기적은 심장에 박힌 단도와 같았다. 그의 아들은 볼 수 있었다. 그래. 하지만 그 덕분이 아니라 첫날부터 그에게 도전했던 저 늙은이 덕분이었다. 어느 날 아침 정원을 비틀거리며 걷는 민준이를 보며 박 회장은 집사에게 폭발했다.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어. 저 아이는 자신에게 모든 것을 준 사람을 잊고 있어. 저 여자가 나에게 속한 유일한 것, 바로 내 아들의 존경심을 훔치고 있단 말이다. 집사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회장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도련님이 그녀에게 느끼는 감정은 불복종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박 회장은 분노에 차 테이블을 쳤다. 감사는 나에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같은 날 박 회장은
복자 할머니를 서재로 불렀다. 노부인은 앞침에 손을 닦으며 조용히 들어왔다. 그는 굳은 얼굴로 그녀를 쳐다봤다. 당신은 있어야 할 시간보다 더 오래 있었어. 청소 비용을 지불해 준 것에 감사해. 하지만 오늘로 끝이야. 문가에서 듣고 있던 민준이는 창백해졌다. 빼요지 안 돼요. 그는 그들을 향해 달려가 복자 할머니의 치맛자락을 잡았다. 할머니를 쫓아낼 수 없어요. 박 회장은 이를 갈았다. 아들아, 이해해라. 저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교육도 지식도 힘도 없어. 민준이는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하지만 새로운 빛으로 그를 쳐다봤다. 할머니는 제 시력을 되찾아 주셨어요, 아버지.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약속만 하셨잖아요. 그 말은 뺨을 때리는 것 같았다. 박 회장은 갑자기 일어섰고 그의 목소리는 천둥 같았다. 그만. 그녀를 보고 싶으면 내 집 문 밖에서 해라. 하지만 여기서는 내가 주인이다. 복자 할머니는 평온하게 아이의 어깨를 쓰다듬었다. 진정해라, 얘야. 내가 가야 한다면 고개를 들고 갈 것이다. 빛은 이미 네 안에 있고 아무도 그것을 끌 수 없어. 아이는 위로할 수 없을 정도로 울었다. 다음 날 저택은 침묵 속에서 깨어났다. 기운이 없는 민준이는 침대에서 나오려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흐릿했고 그렇게 선명하게 보기 시작했던 그의 눈은 다시 흐려진 듯했다. 하녀들은 걱정스럽게 수군거렸다. 복자 할머니가 떠난 후로 도련님이 웃지를 않아 복도에서 다시 비틀거렸다는 말도 있어. 그 소식은 박 회장의 귀에 폭력적인 일격처럼 들렸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곰 인형을 껴안고 허공을 응시하는 아들을 발견했다. 무세온 일이냐, 민준아? 그가 단호하게 보이려 애쓰며 물었다. 아버지가 제 빛을 빼앗아 가셨어요. 아이가 속삭였다. 할머니 없이는 모든 것이 다시 어두워져요. 백만장자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바로 그날 민준이는 최근에 그랬던 것처럼 혼자 계단을 내려가려 했지만 그의 걸음은 불확실했고 손은 떨렸으며 갑자기 미끄러졌다. 가슴 찢어지는 비명이 저택을 가득 채웠다. 민준아! 박 회장은 전에 없이 달려가 그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직전에 그를 붙잡았다. 아이는 그에게 매달려 필사적으로 울었다. 복자 할머니가 보고 싶어요. 할머니를 다시 데려와 주세요, 아버지. 박 회장은 그를 힘껏 껴안았다. 생전 처음으로 그는 진정한 두려움을 느꼈다.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실명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그날 밤 박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버지가 제 빛을 빼앗아 가셨어요. 아이의 말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거울을 보았고 처음으로 모두가 두려워하는 강력한 남자를 보지 못했다. 그는 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줄 수 없는 텅 빈 아버지를 보았다. 그는 패배감에 젖어 안락 의자에 주저앉았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그가 속삭였다. 그 순간 그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지킬 수도 있었고 아니면 진실을 받아들일 수도 있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겸손으로만 얻을 수 있는 진실을. 다음 날 아침 박 회장은 집세계 복자 할머니를 찾아오라고 했다. 노부인은 똑같은 천 가방을 들고 천천히 걸으며 원망 없는 눈빛으로 저택으로 돌아왔다. 민준이가 그녀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기쁨에 소리치며 그녀를 향해 달려갔다. 비틀거리면서도 환한 미소를 띤 채 돌아오실 줄 알았어요. 복자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껴안았다. 나는 한 번도 진짜로 떠난 적이 없단다, 얘야. 박 회장은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봤다. 자존심은 여전히 그를 괴롭혔지만 그는 더 이상 명백한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저 여자 없이는 그의 아들은 사라지고 있었다. 그녀와 함께 빛은 다시 빛났다. 백만장자는 눈을 감고 내면의 싸움이 절정에 이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의 한 걸음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를 구할 것이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그를 영원히 파멸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 딜레마 속에서 박동훈 회장은 아들의 눈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마저도 바꿀 이야기의 마지막을 마주할 준비를 했다. 아침은 박 회장 저택 위로 맑게 밝아왔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깨끗한 거울처럼 파랗고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마치 우주 자체가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것 같았다. 저택 안에서 민준이는 다른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다. 그의 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이었다. 그의 눈은 불안과 희망이 뒤섞여 빛나고 있었다. 복자 할머니는 손에 천 가방을 들고 정원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 회장은 발코니에서 지켜봤다.
그는 아들이 한 말, 할머니 없이는 모든 것이 다시 어두워져요 라는 말을 생각하며 밤을 새웠다. 그 말들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기에 칼날처럼 그를 찔렀다. 정원에서 민준이는 노부인에게 달려가 매달렸다. 오늘 느껴져요, 복자 할머니.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노부인은 그의 뺨을 쓰다듬었다. 그래, 얘야. 오늘 내 눈은 마침내 빛뿐만 아니라 사랑에도 열리게 될 거란다. 그녀는 몇 주 전에 사용했던 작은 연고통을 가방에서 꺼냈다. 약초향이 공기를 가득 채웠다. 계단을 내려와 천천히 다가오던 박 회장은 미간을 찌푸렸다. 또 그 혼합물이요. 그가 거친 목소리로 말했지만 더 이상 경멸의 힘이 아니라 두려움의 힘이 깃들어 있었다. 복자 할머니는 그를 차분하게 쳐다봤다. 연고가 아닙니다, 회장님. 믿음입니다. 아이는 이미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단지 이 마지막 단계를 안내할 뿐입니다. 민준이는 돌벤치에 앉았다. 노부인은 주름진 손가락을 연고에 담가 고대의 기도를 중얼거리며 그의 눈꺼풀을 부드럽게 문지르기 시작했다. 침묵은 절대적이었다. 그날 아침 소집된 직원 경호원, 심지어 동료들까지도 기대를 품고 지켜봤다. 갑자기 민준이의 눈이 커졌다. 그의 입에서 놀라움의 외침이 터져나왔다. 보여요? 모든 게 보여요. 정원은 감탄사로 폭발했다. 아이는 웃음과 눈물 사이에서 모든 것을 묘사하기 시작했다. 하늘은 파란색이에요. 너무 파래요. 꽃들은 빨갛고 노랗고요. 잔디는 밝은 초록색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얼굴이 선명하게 또렷하게 보여요. 박 회장은 마비된 듯 서 있었다. 그의 아들은 그가 영원히 어둠에 갇힐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눈, 빛으로 가득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민준이는 비틀거리며 그에게 다가가 껴안았다. 아버지, 이제 정말 아버지를 알겠어요. 속으로 무너진 박 회장은 그를 가슴에 꼭 껴안았다. 그가 몇 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내 아들아, 용서해다오. 믿지 못했던 것을, 진실을 부정했던 것을 용서해다오. 모든 참석자들이 울거나 박수를 쳤다. 숨길 수 없는 순간이었다. 박 회장의 아들이 시력을 되찾은 것이다. 박 회장은 복자 할머니에게 돌아섰다. 몇 주 동안 그는 그녀를 쫓아내고 모욕하고 심지어 파괴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고맙습니다. 그가 목이 맨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당신이 내 아들에게 빛을 돌려주었고 내게는 아들을 돌려주었소. 노부인은 부드럽게 그를 일으켜 세웠다. 제게 감사하지 마십시오, 회장님. 희망을 찾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아드님의 마음에 감사하십시오. 같은 날, 박 회장은 동업자들을 포함한 저택의 모든 사람을 주 응접실로 소집했다. 그는 민준이를 옆에, 복자 할머니를 한 걸음 뒤에 세우고 모두 앞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엄숙하게 울려 퍼졌다. 몇 년 동안 저는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제 삶을 의사, 계약, 권력으로 채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아들의 눈에서 빛나는 빛은 제 덕분이 아니라 제가 경멸했던 한 미천한 여인의 믿음, 인내, 그리고 사랑 덕분입니다. 그는 복자 할머니를 향해 돌아서서 자랑스럽게 그녀를 가리켰다. 이제부터 이 집은 당신의 집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제 아들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제게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참석자들은 박수와 눈물로 터져 나왔다. 그날 오후 생전 처음으로 민준이는 정원을 자유롭게 달리며 웃고 꽃을 만지고 하늘을 바라봤다. 박 회장은 믿을 수 없지만 행복하게 그를 눈으로 좇았다. 복자 할머니는 자신의 임무가 완수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평온한 미소로 그를 지켜봤다. 아이는 하늘을 향해 팔을 들어 올리고 온 힘을 다해 외쳤다. 볼 수 있어요. 내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의 목소리의 메아리는 어둠에 대한 승리의 창하처럼 새들의 노래와 섞였다. 그날 밤, 이제는 전등뿐만 아니라 희망으로 밝혀진 저택에서 박 회장은 복자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당신이 한 일에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노부인은 그를 다정하게 쳐다봤다. 제게 아무것도 갚으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불가능은 사랑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 것뿐입니다. 박 회장은 감동하여 고개를 숙였다. 생전 처음으로 백만장자 박동훈은 누군가 앞에서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시간이 흘러 미천한 노부인 덕분에 시력을 되찾은 아이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하지만 박 회장과 민준이에게 그것은 전설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가 금이나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인내, 그리고 진정한 사랑에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그리고 그렇게 어둠 속에서 태어난 아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눈과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은 여인의 주름진 손에서 빛을 보게 되었다.